네, 안녕하세요. 2020년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개를 강좌 오늘 드디어 서막을 올렸습니다. 네, 저는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황설련입니다. 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령도소조 반공실과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연변라디오 조선어 방송의 협조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네, 조선어論문을 쓴 분들의 많은 고민이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論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네, 그에 도움을 주고자 9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문법, 방언, 어사, 규범,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조선어 교육, 번역 등등 분과별로 강좌를 해주시게 됩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훈굿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단대학 외국언어문학학원 박사 지도교수,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 비통용어정전업 교학시험 전문가조 부조장, 교육부 고등학교 외국어 비통용어정전업 조선어 시험조 조장, 중국 한국어교육연구학회 회장, 중국조선어학회 상무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 남북한의 문법연구, 조선어 문형연구, 조선어 전미사의 통시적 연구, 조선어 문법 등 다수의 저서와論문을 집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어 문법론의 연구과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게 됩니다. 네, 문법은 단어 변화와 단어 결합의 규칙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계 분과죠. 그러면 정식으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한테 조선어 문법을 다시 한번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비록 수강생인 신분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한 수강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서의 조선어 연구와 발전의 중림을 떠맨 차세대 리더들입니다. 중국에서의 조선어 발전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보다 훌륭한 연구 결과가 논문이나 저서로 쏟아져 나올 때 중국 조선어문도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논문이나 저서를 펴내기 위한 선차적인 과업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가 집필하고자 하는 논문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가치를 주제, 자료, 방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표준 가운데서 주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새롭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제가 새롭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학계에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해결 문제, 또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새로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분들이 논문 집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오늘 조선어 문법론의 연구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선어 문법 공부를 하면서 아직까지 깨치지 못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어 문법이 언어학의 한 분과로 자리매김하고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110년이 넘습니다. 최광옥이 대한문전, 이것을 첫 책으로 한다 해도 1908년에 출간되었죠. 이미 110년이 넘어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사본으로 된 책은 육일준이 필사본의 대한문전이 또 있습니다. 한 해 앞서 있거든요. 이렇게 조선어 문법 연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미 수백 건에 달하는 전문 저서들을 펴냈습니다. 그런데 문법론 연구가 다 언어학의 다른 분야보다 앞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석박사생들이 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주요하다고 판정되는 약간의 이론 문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 여러분들께서 많이 비평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구 과제들이 있는가 연구 목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형태론이 연구 과제. 일반적으로 문법 하면은 형태론, 문장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형태론의 연구 과제에서 우선 단어와 단어의 구성과 관련된 연구 과제. 주요하게 이론적으로 깨치지 못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의 정립 기준. 단어란 게 무언가? 지금 계속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근과 어간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 남과 북이 다릅니다. 큰 두 번째로서는 품사분류와 관련된 연구과제입니다. 여기에는 품사분류의 기준 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품사를 갈라야 하느냐. 다음 두 번째는 조사와 의미의 처리 문제. 다음 대명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주로는 3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수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여기에는 수사의 개념적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수사라 하느냐. 다음 동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로서는 동사의 하위 분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형용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역시 하위 분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재현되고 있는 있다, 계시다, 없다의 품사소송 문제, 작다, 크다 등의 품사소송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음 관행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주로 수관행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 계열의 접속부사 문제, 계형의 부사 설정 문제, 오늘, 어제, 내일, 모레 등의 지시부사 설정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번째 부분인데 문법적 형태, 문법적 범주와 관련된 연구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범주의 설정 기준 문제입니다. 문법적 범주를 어떤 기준에 설정하느냐, 기능이냐, 의미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서술격의 설정 문제, 다시 말하면 이다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복격의 설정 문제, 네 번째는 부사격의 설정 문제, 다음 수범주와 관련된 문제, 다음 이른바 선어말 의미의 설정 문제, 마지막으로 연결 의미에 의해 표현된 문법적 의미 범주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형태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통사론 부분에서 연구과제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문장의 성분화와 관련된 연구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장 성분의 개념 정립과 관련된 문제, 문장 성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의 단위 설정과 관련된 문제, 어떤 언어 단위를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채 선문에 들어가서 수로와 관련된 문제, 다음 하나는 보호와 관련된 문제. 통사론에서 두 번째로 크게 제기되는 문제가 문장의 분류와 관련된 연구인데 오늘은 그 구조적 분류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른바 무주어문의 설정 문제, 주어가 없는 문장, 다시 말하면 수로만 있는 문장이다 하는 이 문제. 다음 두 번째는 복합문의 설정과 관련된 문제, 한국에서는 복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은 과제들 가운데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어의 정립 기준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봅시다. 유명한 언어학자 바델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58년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단어만큼이나 이견이 일치되지 않은 단위는 없다. 만약 일치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개의 언어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으며 서로 다른 정의 사이에는 일종의 친족적 유사가 있을 점이라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언어학자조차 단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학계에서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160개를 넘습니다. 160여 가지 정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쟁론이 심하다는 겁니다. 조선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선어에서 지금 가장 쟁론이 많은 것이 뭐냐? 그 몇 가지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자립성과 분리성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 표준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를과 같이 완전히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조사도 자립성은 결여되지만 분리성이 있게 단어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는 단어다. 의미는 분리성이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뭘 들었는가 하면 식탁에는 먹을 것이 많다. 맛이 어떤가 먹어보아라. 여기에서 밑줄을 친 것, 보아라. 이런 것들은 자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립 형태소가 나타나는 환경에 나타나고 의미도 완전히 문법적이 아니므로 준 자립으로 처리된다.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의미가 완전히 문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라든지 럴이라든지 여기에는 완전히 문법적이 아닌 어느 정도의 어휘적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단어로 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근거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영어에서 관사나 전치사, 한어에서 우리가 배운 중국어에 있습니다. 여기 호사가 자립성은 없어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음 근거 두 번째는 조사는 자립 형태소에 붙기에 앞이말과 쉽게 분리되나 어미는 이존 형태소에 붙기에 앞이말과 쉽게 분리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상의 논리 성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 분리성의 문제에서 이들은 어미가 분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읽었다의 경우 이익은 얻다와 결합되어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논리에 따르면 이 경우의 분리성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시 문제입니까? 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익의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용어는 그 형태, 사전의 그 형태 그대로는 언어 행위에서 그대로 쓰일 수 없습니다. 꼭 형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용언 어근이 문제이지 그 뒤에 놓이는 어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장을 어미에다 밀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한어에서 다시 말하면 중국어에서 조사가 단어로 인정되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의 이 조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를 구조조사, 제고조사, 허건통짤, 그 다음에 동태조사, 러저구, 어기조사, 너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 동태조사, 러저구나 어기조사, 마나 너는 한국어에 어디에 속합니까? 어미에 속하죠. 그렇다면 한에서는 조사를 다 틀어서 구조조사도 단어다. 다음 동태조사나 어기조사도 단어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어미만은 훌 빼놓고 단어로 보지 않느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 개념 정립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보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표준문법서에서는 들은 하늘을 쳐다보아라 해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체언에 다 붙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면서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표준국어 문법론 49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 이 논리에 따르면은 이들이 조사로 처리한 깨서 96페이지, 깨, 들어 98페이지 이것들은 모두 단어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들보다도 더 보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나 깨서는 존경하는 인물에 한해서만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체언에는 붙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는 사람과 관련된 명사에만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붙지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는 어떻습니까? 들어는 셀 수 있는 모든 명사에 다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유명사를 제외하고 뿐만 아니라 기타 용언이나 부사의 뒤에도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보편성이 적은가 하는 겁니다. 이 들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다음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인칭 대명사를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제목은, 이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많은 언어들의 엄연히 존재하는 3인칭이 한국어에서만 없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를 3인칭 대명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3인칭 대명사로 설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이 그라는 이 대명사의 전형적인 용법은 경우에 따라 혹은 문맥에 따라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물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 그의 기본 용법입니다. 만약 사실이 이러함에도 그를 억지로라도 3인칭 대명사로 설정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칭 대명사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인칭 대명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바꿔서 사람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길까요? 그런데 만약 인칭 대명사의 정의를 이렇게 바꾼다면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1인칭이나 2인칭에 속하는 대명사들은 언제나 사람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사람도 가리킬 수 있고 사물도 가리킬 수 있다. 이 사실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순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 모순이 회피를 위해서 한국표준국어문법서나 한국이 적지 않은 문법서들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3인칭 대명사 예입니다. 이에, 그에, 저에,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분, 그분, 저분, 이 어른, 그 어른, 저 어른, 이것을 3인칭 대명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을 가리키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문제 하나가 뭐냐? 이것들이 하나의 단어로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하나의 단어입니까? 이하고 애가 합한 거죠. 이 어른 띄어쓰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 띄어쓰기까지 했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잡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품사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국어 인칭대명사에는 수적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3인칭 대명사를 설정한다면 1인칭 대명사나 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이른바 수적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그저에 수적 구분이 없죠. 1인칭에서는 나 했을 때는 복수는 어떻게 나타내는? 저희, 우리 이렇게 복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 그에는 이런 형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 그저 뒤에다 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들, 저들 해서 이것이 3인칭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들이 반드시 무엇으로 되어야 하나? 전미사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미사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뒤에서 수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명사 그는 그가에서처럼 단수형으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서와 같이
복수형으로도 자유롭게 쓰입니다. 그런데 인칭대명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시대명사의 경우에는 단수 복수로 자유롭게 쓰이지만 인칭대명사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인다는 것입니다. 단수는 언제나 단수로 쓰이고 복수는 언제나 복수로 쓰인다는 겁니다. 인칭대명사에서 저희들, 우리들, 너희들 이 들이 붙을 수 있는 건 오직 이런 데입니다. 나들, 너들, 저들 이렇게 안 쓰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네 번째는 이른바 지시대명사가 각종 대상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대명사로 정의될 때 한국어에서는 지시대명사 이그저로 이야기 대상에 오른 사람, 다시 말하면 3인칭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무슨 모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어에서 3인칭은 지시대명사 이그저로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다섯 번째로서 그러면 이 3인칭과 관련된 기타의 논의들을 여러분들의 그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참고로 제기합니다. 먼저 이기문 선생이 연구했습니다. 국어의사연구 91년도 쓴 책인데 여기에서 이기문 선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국어에 고유한 3인칭 대명사가 있는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국어의 어느 단계에서도 3인칭 대명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가했습니다. 이기문 선생이. 다음 두 번째로 제기한 것이 3인칭 대명사가 없는 언어가 결코 드물지 않다. 이런 언어들 중에는 지시대명사를 3인칭에 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전 라티어, 불어, 이탈리아, 토익어 등이 3인칭은 다 지시대명사로 발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의 히나 시도 기원적으로는 지시대명사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이 이 책의 50페이지에 가서 참고를 해보세요. 다음 그러면 지금 학계에서 작용되고 있는 그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언제 일이냐? 이기문 선생이 이것은 아마 현대 일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동인이 소설에서 처음 그가 3인칭 대명사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광수의 소설에서 그를 3인칭 대명사로 먼저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현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의 걸 봅시다. 중세에서 3인칭 대명사가 어떻게 쓰였나요? 저도 한번 살펴봤지만 중세에서 3인칭 대명사 그가 사용된 신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오면 재규대명사 저희가 3인칭 대명사로 쓰인 듯한 신뢰가 발견됩니다. 이 번역박통사가 번역 노할 때인데 번역본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타를 어떻게 번역했냐 이렇게 맞춰본 겁니다. 저희 하야 부르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 조타창 타, 이 타를 저희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 타면은 저희네. 이게 다 16세기에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저희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됐지 이나 저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아래 중국어에서는 어떠한가 한번 한의 인칭 대명사의 발달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보고 지나갑시다. 지금 연구에 따르면 고대 한어에서는 인칭 대명사의 체계가 완비하지 못했다. 선진 시기까지만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3인칭 대명사는 없었는 바 주로는 지시대명사 기와 지로 3인칭 대명사의 기능을 대체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타는 어느 때 나왔는 위진 이후 3인칭 대명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계집여자변의 이 타는 언제 나왔는가? 이거는 제3인칭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 오사운동 이후의 시기입니다. 류반웅이 번역가입니다. 류반웅에 의해서 이 타가 3인칭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류반웅이 1920년에 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장을 하나 쓴 거였고, 그 다음에 사람 인변의 타하고, 그 다음에 이 타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가리키는 타를 다 설정해 쓰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때로부터 이것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모든 언어에서의 인칭대명사가 체계가 처음부터 1인칭, 2인칭, 3인칭 체계로 발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참작하면서 앞으로 연구에서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동사의 하위 분류 문제. 지금까지 보면 전통적인 분류와 자동사와 타동사, 자립동사와 보조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품사분류라는 것은 그 종국적 목적이 사용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는 전통적인 분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사분류, 동사분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하나가 결합과 문법 이론을 이 분류에 적용하는 겁니다. 폐지할 이론이나 폐지하 위파라다고 하고 폐지할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결합과 문법 이론에 따르면 서술어, 수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다 수로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에 따라서 그와 공개하는 필수 성분이 자릿수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성분, 새가 난다죠. 이게 자동사인데 날다가. 이때는 이건 한 자리 동사입니다. 필수 성분이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영수가 책을 읽는다. 두 자리 동사입니다. 영수가 읽는 데서는 안 됩니다. 필수 성분이 꼭 앞에 두 개를 지배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영수가 영옥에게 책을 주었다. 세 자리 동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자릿수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서술에 의해 지배되는 필수 성분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도 회의에 출석하였다. 회의를 보면 애로 표현됩니다. 왜 꼭 애냐? 회의를 출석하였다. 말은 비록 됩니다. 회의가 출석하여 다른 건 안 되죠. 근데 이 성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침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를 미침 동사로 분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영수와 다투었다. 와과가 꼭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성을 가진 동사입니다. 상대동사다. 우리는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를 플러스라고 이 두 가지 형태를 두 자리 동사가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 의미는 뭐냐? 명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명명 타동사이기 때문에 를 하고 라고를 꼭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결합과 문법 이론으로 동사의 분류를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큰 논문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서로 최용갑 선생이 한국어 문법 신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외에 제가 그 조선어 문형연구라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이게 기본 문형에 보면은 이것으로 분류한 겁니다. 다음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 작다, 크다 등의 단어의 품사소설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문법서에서는 기본상에서 이것을 형용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어 문법에서도 형용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문법을 보면은 염룡일 선생이 박다는 형용사, 박는다는 동사라는 겁니다. 동음이어로 갈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첫째, 날이 박는다와 방이 박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어느 생활에서 박다는 행동과 상태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쓰입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뭐라 해야 되느냐? 꼭 형용사다 혹은 동음이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부류의 단어들이 동사와 형용사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부류의 단어들을 동음이어로 처리할 수 있는가는 겁니다. 만약 박다나 북다 같은 단어들을 동음이어로 처리한다면 이런 동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 달린다, 달리다죠. 말을 달린다, 또 달리답니다. 앞에 것은 자동사로 쓰였고 뒤에 것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이때 이것도 동음이어로 갈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자타동사, 어떤 사람들은 양면동사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의 경우에도
이중성을 띈 이런 동사들을 어떤 다른 이름으로서 분류해낼 수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단어를 동음이어로 처리하면 이런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행동성의 존재 여부가 단어의 줄기에서 결정되지 않고 그 문법적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견해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염동률 선생의 견해입니다. 방이 박다 했을 때는 방이 박습니다 했을 때와 무엇이 다르냐? 날이 박는다와 날이 박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는 똑같습니다. 방이 박습니다. 날이 박습니다. 그 형태를 보고 어느 것이 동사적으로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형태를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태가 똑같이 변합니다. 앞에 것은 방이 박다, 날이 박는다. 는다가 붙으니까 이건 동사에 붙는 토가 붙었다 이렇게 보지만 씁니다는 동사나 형용사와 관계없습니다. 어디에나 다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형동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다음 형용사에서 오늘은 시간상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형용사 하위분류가 조선어문법에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분류를 여러분들이 잘 해보세요. 분류하기가 어렵지만 잘 연구하면 그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담았다. 되지요? 적게 담았다. 되지요? 많게 담았다. 됩니까? 안 되죠? 적이 담았다. 안 되죠? 왜 이런가? 많다 적다가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빠르다는 빨리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됩니다. 늦게 달린다. 늦게 달린다는 안 되죠. 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 형용사들이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구할 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용사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수관형사의 처리 문제입니다. 한두, 세, 넷, 닷, 여. 이 수사의 언변 정도로 우리 찾고 있습니다. 다섯 사람, 명사의 앞에 다섯 있습니다. 이렇게 양사의 앞에 놓이는 수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한국의 문법서들에서는 수관형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사는 체언으로서 격변화를 할 수 있지만 단위성 이존명사 앞에 놓이는 단어들은 수사와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형태 변화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이론 문제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관형사라는 품사는 명사의 앞에 놓였기 때문에 관형사로 되느냐, 아니면 명사의 앞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형사로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형사라는 것은 언제나 체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체언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것이 관형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로 보면은 다섯 사람 했을 때 사람 다섯이 왔다. 뒤에만 가면 그때는 또 수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모순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사람에서의 서울은 뭐로 보겠습니까? 서울 사람. 이 형태 변화 할 수 있습니까? 서울이 사람, 서울의 사람 다 아닙니다. 아무런 격 형태도 붙지 못합니다. 그럼 이 서울을 한국의 수도를 우리는 관형사라 하겠는데 수도라는 것은 고유명사겠지.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어의 단위성 이존명사는 관형사와의 결합을 위해 산정될 품사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언어학이 일반 논리와 위배되는 겁니다. 언어학에서는 단위성 이존명사는 수사 뒤에서 그 단위를 명확히 해주는 품사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일반적으로가 모순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른바 수사의 언변종을 수관형사로 처리한다면 수사 세시 변종이 세, 석, 서 이것을 수관형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계 단어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휘적 의미에서 서로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휘적이나 문법적으로 그 다른 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느 한 단어 형태의 어원 변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단어의 어원 변종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세, 서, 이 가운데서 어느 것이 기본 변종입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수사, 셋이 어원 변종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어원 변종이면 품사적으로 뭡니까? 관형사입니까? 수사라는 겁니다. 다음 부사에서 그 계열의 접속 부사 문제만 다루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러나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렇지만 이것을 한국인 문법서들에서는 다 접속 부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접속 부사로 다룬다면 다음과 같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그 계열의 접속 부사의 경우에서와 같이 앞에 놓이는 어간의 의미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고 다만 뒤에 놓이는 문법 형태에 의해 그 문법적 의미만 변할 경우 이것들을 각각 부동한 단어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어디에 다릅니까? 고는 나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근인 그러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계열의 접속부사를 인정한다면 이와 유사한 구조로 형성돼 이 계열, 이러나, 이러면, 이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것도 접속부사로 인정해야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저 계열의 접속부사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겁니다. 자, 문법적 범주와 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문법적 범주의 설정 기준 문제입니다. 남기신 고영근의 표준국어 문법론에서는 기능의 공통성에 의해서 문법적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나 중국의 문법서들에서는 문법적 의미의 공통성에 의해서 그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만약 문법적 기능의 공통성에 따라 문법적 범주를 설정한다면 이른바 종결의미는 그 기능이 스스로로 되게 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종결범주가 설정돼야 합니다. 지금 종결범주 있습니까? 없죠. 관형사용 의미는 그 기능이 관형으로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범주가 설정돼야 합니다. 또 이런 범주가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견에 따라서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어에서 많은 문법적 범주들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치, 존치, 수 이런 범주들은 그 기능이 기움터라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에 의해서밖에 범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의해서 문법적 범주를 설정하는 이 표준국어 문법론에서조차 시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등으로 범주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시제란 게 뭡니까? 이름이죠. 의미에 의해서 달아놓은 이름입니다. 주체를 높인다. 의미에 따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와서는 이들도 기능이 기준이 아니라 의미를 기준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법적 범주는 문법적 의미의 공통성에 따라 유형별로 귀납한 것입니다. 다음 서술계획 설정 문제입니다. 아주 쟁론이 심한 문제인데요. 이다 문제입니다. 이 이다를 서술격으로 봐야 하느냐 보지 말아야 하느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진일보 논의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격이란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문법적 범주입니다. 그런데 이 서술격은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서술격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책이다 했을 때 책이다 앞에 이것이는 책이다와 관계를 맺어줍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죠. 그런데 뒤에 놓인 이다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아닙니다. 그 문장을 맺어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 격은 이렇게 특수하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돼요. 두 번째로 만약 이다 전체를 서술격으로 본다면 이 서술격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문법적 형태도 용언처럼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어미가 활용한다?
다음 세 번째로 서술격 조사로 본다면 그 기능이 무엇인가가 똑똑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능을 주어의 내용을 지정 서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이 과연 이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인가? 아니면 뒤에 놓이는 다에 의해 실현되느냐? 이것이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촌동생인 영수가 오늘 도착한다. 에서의 사촌동생 이내의 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이른바 서술격조사 2-1을 명사형 어미, 기명과 동질의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동질의 범죄로 보자는 겁니다. 범죄가 이론에서 볼 때 기나 미음이 명사형 어미로 되기 위해서는 전성어미라는 상위범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위범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그 아래 둘 또는 그 이상의 하위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라는 이 범죄가 설정되자면 동사형 어미라는 범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설정하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는 명사형 어미와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위범죄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관형사형을 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복격 가해 설정 문제입니다. 형용사 아니다와 되다의 지배를 받는 이가를 복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국어문법론의 개념입니다. 복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채어들로 하여금 보호가 되도록 하고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단어를 부사어로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해를 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될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능에 따른 격의 분류가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격이 언제나 고정된 위치에서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의 격이 언제나 고정된 위치에서 처리된다면 이런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격을 봅시다. 나는 영희가 보고 싶다 해서 가.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씩 먹는다를 이때 뭡니까? 보호의 위치입니까? 주어의 위치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두 번째는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들고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라고 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를 얼음으로 되었다. 만약 이렇게 고친다면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이 진일보 설명해야 되고 이 두 개 표현 가운데서 어느 것이 원형인가가 잘 설명되어야 합니다. 가로 표현되었을 때는 그것이 원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썩 뒤늦게 산생되었기 때문에 이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중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는 썩 후기 사물이랍니다. 세 번째는 기능에 따라 격을 분류한다 하면 나무에 물을 준다. 그는 영수와 다투었다 해서 애와 와는 그것이 붙은 체언으로 하여금 보호와 마찬가지로 문장 구성에서 필수 성분으로 되게 하는데 부사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유를 이들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것들을 처리하자면은 하나의 조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바람직하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격, 주격에서 가해를 떼내서 복격으로 잡는 것은 두 가지로 처리 안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들이 문제입니다. 들을 전미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는 전미사와 조사의 구별적 표식이 단어 형성 시 가변요소인가 고경 시 가변요소인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들은 어디까지나 고경 시 가변요소에 속하지 단어 형성 시 가변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이 전미사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에 붙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문제는 일정한입니다. 모든 단어에 다 붙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미사의 표시가 바로 일정한의 어근이나 어간에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은 어서들 일어나세요. 곱게들 단장했구나. 이렇게 부사에도 붙고 용언에도 붙는다는 겁니다. 다음 이들은 대명사는 물론 명사들 가운데서 비가산성 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미사로 처리한다면 한국어의 단어가 정말 배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사전에도 들을 다 올려야 됩니다. 사람 하면 단수 명사, 사람들 복수 명사 이렇게 사전에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올린 사전은 없습니다. 다음 선어말 어미와 관련된 문제. 습니다, 비읍니다, 비읍디다와 같은 것을 선어말 여기에서 비읍, 습을 떼내서 선어말 어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독자적인 하나의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습, 상대 높임, 니, 서법, 다, 종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습니까의 경우에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를 그러면은 갈라서 서법이다, 상대 높임이다 해놓으면 까는 뭡니까? 종결로 돼야 되죠. 그런데 조선어에서 까가 단독으로 종결어미로 쓰이는 신뢰가 없습니다. 현대조선에서는 그것이 단독으로 종결어미로 쓰이지 못합니다. 전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이 비읍습을 독립적인 상대 높임이 선어말 어미로 설정한다면 범주 개념에서 선어말 어미가 붙지 못한 것은 상대 높임과 상대에는 상대 낮춤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 낮춤을 설정한다면 두 가지 계열밖에 없습니다. 상대 높임, 상대 낮춤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국어문법론에서도 해라체, 하계체, 합소체, 하어체, 합소체, 해체, 해여체 이렇게 6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순된다는 겁니다. 다음 상대 높임 선어말 의미를 설정하는 문법서들에서 문장 종결법의 차이에 따른 종결음이 설정해서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신 고양근에서 합서체에는 감탄행에는 고유한 형식이 없고 합서체의 평생에 조사 그려가 붙은 비읍니다 그려가 감탄의 의미를 표시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유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모순됩니다. 접속타와 관련되는 문제는 여기서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범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오. 지금까지 많은 문법 형태 가운데서 이것이 범주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속타에 표현된 문법적 의미를 어떻게 개괄해서 범주로 설정할 것이냐. 하위 범주는 됩니다. 원인이 범주, 조건이 범주, 방식이 범주. 하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접속타로 올라가서 상위 범주를 뭐라고 개괄하겠느냐. 상위 범주 이름을 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박사 논문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론에 와서 문장 성분의 개념 정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능적 단위냐 구조적 단위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장 성분을 기능적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단위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실례를 들면 나는 영수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어제야 들었다. 위의 것이 구조적 단위로 보는 겁니다. 단어마다 다 하나하나의 문장 성분이라는 겁니다. 아래 것은 기능적 단위로 보는 개념입니다. 주어, 규정어, 보호, 상호, 수로. 이거 기능적 단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견해가 그러니까 구조적 단위로 보자면은 귀국했다는 요 귀국했다는 하나의 수로를 했습니다. 이것이 혼자서 그 뒤에 오는 전체 성분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나는 영수가 귀국했다는 어디와 관계를 맺습니까? 소식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수로가 뒤에 오는 이 보호와 관계를 맺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수가 주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귀국했다는 것이 뒤에 놓이는 다른 어느 성분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영수가 주어로 되자면 귀국했다의 주어로 되자면 귀국했다는이 수로로 돼야 한다는 수로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장 구성 요소의 문법적 연결에서 내적 형태, 다시 말해 앞에 오는 형태와 외적 형태, 뒤에 오는 구성 요소의 형태, 그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적 형태, 외적 형태 하는 것이 봄이 오면 했을 때 봄이의 이가 내적 형태고 오면이 면이 외적 형태입니다. 꽃이 핀다 해서 이가 내적, 니은다가 외적 형태입니다.
이 내적 형태는 두 단어 사이 관계만, 연결 관계만 해결해 주지 그 기능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형태에 의해서 기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꽃이 피는 봄이 온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 피는이 수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이 하나의 확대 성분으로 되면서 뒤에 오는 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은 기능적 분류를 해야지 구조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분의 단위 설정과 관련돼서는 저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자립성이 없는 이존명사, 이것을 하나의 문장성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문장 성문과 문장 구성 요소가 꼭 같은 언어적 단위인가 하는 것이 해결돼야 합니다. 문장 구성 요소는 연계의 성격만 가리키고 문장 성문은 기능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백산에 오르고 싶다 해서 오르다를 제거한다면 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백산에 쉽다가 됩니까? 안 되죠. 같은 논리로서 앞에 저를 빼버리면 저를 제거한 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됩니까? 문장이 됩니까? 분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립성이 결여된 것들은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화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단위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선의 문법서에서는 김병련을 대표로 한 최신학자들이 이 절에는 문장 성분이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는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다는 수로가 이것이 수로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선의 개념은 수로가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상에서는 이게 수로가 옳다는 겁니다. 주어는 어느 것이 어떻게 하겠는가가 이 전체가 주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어로 보자면 두나 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나 절을 하나의 성분으로 봐야만이 주어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로와 관련된 문제, 관행사의 명사형에 의해서도 수로로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 문법서들에서 이런 견해를 많이 들고 나옵니다. 저분이 시인인 것을 시인인 그가 문학에도 뛰어났으니 이 모든 것을 수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로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이미 보호의 복격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야기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장의 분류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복화문의 설정 기준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지금 주어 수로의 구조를 가진 문장만 복화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이건 복화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복화문이 옳은 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어 수로 구조를 꼭 가져야 복화문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는가가 이문으로 제기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의 단일문이 두 개의 자립적인 단일문으로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어제 그 책을 읽고 오늘 그 요지를 뵙겠다. 조선의 분리법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의 단일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요지를 뵙겠다. 두 개의 문장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일문이 두 개의 단일문으로 갈라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말씀 좀 물읍시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에는 주어 수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무주어문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것을 단위문으로 보겠습니까? 만약 이것을 단위문으로 본다면 우리 억양만 바꿔놓으면 말씀 좀 물읍시다. 휴식입니다. 미안합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단일문과 복화문이 분리 기준은 진술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술 단위가 몇 개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문과 복합문이 구별되는 것이지 주어와 수로의 수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언되는 것이 이른바 아는 문장, 이것을 복합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중국에서 내포문이라 합니다. 내포문을 복합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도 내일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 내일 시험이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복합문이라는 겁니다. 이 주장이 성립되자면은 견문장의 개념, 즉 주술 관계가 한 번 이상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한다는 이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들의 정의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과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내일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 여기에 주술 관계가 한 번 이상 나타납니까?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들었겠지에서 보니 서술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위의 것을 이런 서술 관계가 두 번 나타났다 한다면 위에 있는 있다는이 수로로 돼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로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와과에서 이어진 문장을 견문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와과.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성철이와 순호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이어진 문장 중에는 주어만 여러 개가 접속조사 와과에서 이어져 있고 스스로는 하나뿐이어서 마치 혼문장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면서 이런 문장도 역시 이것은 견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로서 분류된다는 겁니다. 성철이도 어제 부산으로 떠났고 순호도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견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은 이 표층 구조가 성철이와 순호가 어제 부산으로 떠났다는 이 표층 구조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철이도 부산으로 떠났고 순호도 부산으로 떠났다. 두 개의 문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철이와 순호가 함께 부산으로 떠났다. 이때 두 개 문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함께 했을 때는 주어는 어디까지나 성철이와 순호 이 전체 함께까지 해서 주어로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성 가능한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오늘까지 문법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서목으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주요한 참고 서목인데 몇 가지 보였는데요. 이런 책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제가 발표하는 가운데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점, 그리고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의령도소조 판공실과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중국 조선어문 온라인 기를 강좌 오늘 첫 강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사전에 받았던 질문을 교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한외국어대학 오혜리 선생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조선어와 한국어의 문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교수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조선어와 한국어 문법의 차이점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법 일반에는 조선의 문법과 한국의 문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동일한 하나의 민족어이기 때문에 문법의 차원에서는 그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다. 언어에서의 차이는 어휘, 문법 이 세 개 측면에서 표현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음과 문법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과도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도
역시 자유롭게 대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휘 분야입니다. 어휘에서는 그 규범이 달라졌기 때문에 약 3만여 개의 어휘가 한국과 조선에서 서로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의 측면에서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문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은 문법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가운데 조사와 어미의 관계, 조선에서는 토라하고 한국에서는 조사, 어미로 갈라서 처리합니다. 조사는 품사에 넣고 어미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품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이지 문법 자체의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태여 말씀드린다면 뭐 차이를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는 있겠죠. 중세와 다른 점이라 하면은 존칭에서의 차이가 이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존칭에 보면은 주체, 객체, 청자 3계열로 고대 조선어가 중세어가 되어 있는데 현대에 와서는 주체 종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명사의 사용에서 차이가 좀 있다면은 당신이 사용입니다. 조선에서는 당신을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로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기층어로 사용합니다. 존경이 제기층어로 사용하지 2인칭 대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연변의 분들도 일반적으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대등한 사이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2인칭 대명사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차원에서 보면 문법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규범하느냐 하는 데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답변 만족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그룹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말에도 화름조 현상이라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발음을 매끄럽게 하여 듣는 사람에게 류창하고 쾌미한 청각적 효과를 준 음질을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받습니다. 화름조 현상을 찾아보게 된 계기는 연변의 지명 중에 왕청현의 배촉을 하고 있죠? 라는 곳을 번역하게 되면서부터 의문이 생겼습니다. 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배천군이라는 지명의 사용 맥락과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혼춘시 민족정교국에 우리 정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네, 지금 많이 이제 혼란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어음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에게 여쭤보려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 선생님 민족 사무 종교 사무국에 계시는데요. 예. 조선어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많이 또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것은 문법 부분이고 이 어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깊이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 선생님을 보면 이 화름조 현상까지 연구를 하고 계시니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언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것은 학자마다 어떤 새로운 명칭으로서 그것을 풀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화름조 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어에도 이것이, 다시 말하면 조선어에도 이것이 이런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발음은 쉽게 그리고 청각적으로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발음하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수집해 갖고 그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시면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배촉어 자체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여기에 수사, 열 같은 것도 리을을 탈락시켜 발음할 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물론 표준적으로 올라는 있지 않지만 여기에 우리 지명 가운데서 옛날 술고동상 두도가 있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면 두도로 발음해야죠. 네, 맞습니다. 두도진이라 했는데 두도라 하는 사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투라 합니다. 투도하지요. 이런 현상들도 함께 고려해봤으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께서 우리 자료들을 모으시고 또 교수님 가르침도 받으면서 저희 중국 조선어문 잡지에 논문을 보내주시면 아마 더 좋은 연구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니, 암니, 간니, 자음, 니은의 첨가에 속하나요? 하고 흥룡강성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 우리 김 선생님께서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역시 원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물론 이 했을 때는 이건 표기 문제고 이때는 이게 첨가나 뭐나가 아니라 이 발음이 니은이 첨가냐 무엇이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니은이 첨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니는. 그래 전이 했을 때 지읒은 디귿으로 발음됐다. 그것이 뒤에 오는 니은이 영향으로서 이 디귿이 다시 니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니로 됩니다. 암니는 그냥 비읍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뒤에 오는 니만 그대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간니도 그것이 뒤에 니가 니로 발음되는데 역시 니은이 첨가로 봐야 되겠죠. 네, 충분한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으면 김 선생님도 저희 위챗 공식 계정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우리 공식 계정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보내온 질문입니다. 보어와 상황어의 구별점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어와 상황어는 지금 학계에서는 계속 적용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그 기능에 의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보어라 할 때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문장 구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다. 첫째로. 그것이 필수적이냐 아니냐. 필수적이면 보어, 필수적이 아니면은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표준은 그 문장 구성 요소가 언제나 규정된 하나의 문법적 형태로 표현되느냐 아니면 둘 또는 그 이상의 문법적 형태로 표현되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어의 경우에는 언제나 지정된 보어는 지정된 문법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보어 하면은 서로 마주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그와 다투었다 했을 때 그와가 보어라는 겁니다. 이때의 보어는 그와 다투었다. 언제나 와가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보어는 틀림없이 와가로 표현되는 것이 특점이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장춘에서 연결로 왔다 할 때 장춘에서 장춘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됩니다. 이렇게 상황의 경우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법적 형태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보어와 상황을 가르면은 잘 가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